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그토록 바라던 대학에 입학한 60대 만학도랍니다. 나이 들면 그동안 살아왔는 게 공부라고 굳이 뭐하러 학교 가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냐고 주변에서 종종 그러지만 전 이 배움에 대한 의지가 쉽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남들 공부할 때 전 그 시기를 놓쳤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걸 잘 헤아려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의 배려와 엄청난 사랑 덕분이었는데요.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못난 며느리에게 준 시어머니의 특별한 선물,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흔히들 말하는 K장녀였죠. 아버지는 군대에서 사고가 나 다리가 불편하셔서 일도 못하셨고, 어머니는 한글도 모를 정도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 직장도 제대로 못 구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청소나 정말 소일거리 정도만 하셔서 집안 살림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죠. 어머니는 가방끈이 짧다기보다 없다는 이유로 무시받는 일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못 배운 게 죄다면서 저희 남동생들에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딸들은 그냥 한글 알고 숫자 계산만 할 줄 알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6남매였는데 그중 전 장녀였습니다. 사실 전 형제들 중 가장 공부를 잘했지만 어머니는 제가 성적표를 보여주면 여자애가 공부 잘해서 뭘 하냐면서 관심도 없었죠. 그때마다 전 진짜 속상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저더러 공부하면 좋은 대학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집에서 대학의 대자도 못 꺼내니 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결국 전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고등학교도 다 마치지 못한 채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었고 가발과 장갑을 제조하는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하루 중 쉬는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는데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정말 가발과 장갑을 기계처럼 만들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전부 방광염을 달고 살았죠. 그리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도 퉁퉁 붓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고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17살에 공장에 취업해 4년째 되던 해 한 남자가 저희 라인 관리부장이라면서 왔더라고요. 그 남자는 원래 본사 사무직으로 있다가 대학을 나온 사람들 틈에서 견디질 못해 현장직으로 배치됐다고 했죠. 일할 때 할 말만 딱 하고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라 일하는 저희들도 관리반장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궁금한 게 많다는 건 일단 총각이었고 얼굴이 꽤 잘생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자 직원들은 관리반장한테 말 한 번 걸어보려고 혈안이었죠. 전 그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동생들 공부시키고 생활비 보태느라 공장 말고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발 공장이 수출을 하게 됐다며 공장 직원들을 거의 밤낮 없이 일을 시켰는데 밤을 새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겐 보너스를 준다고 해서 전 무조건 하겠다고 했죠. 안 그래도 집에 보태야 할 돈이 많은데 보너스라니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밤샘 근무를 거의 2달 가까이 하고 있을 텐데 무리를 했던지 코피도 자주 흘렸고 어지러워서 한 번씩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관리반장이 절 부축해서 좀 쉬라며 배려를 해줬죠. 관리반장이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저한테 말도 많이 걸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다른 여직원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웃긴 게 여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서로 한 대씩 때리고 코피 나게 하자고 하면서 서로 코를 때려서 코피를 나게 해서 관리반장의 관리를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반장이 그걸 모를 리가 없었고 그 여직원들에겐 두루마리 휴지를 툭 던져주고 가발에 피 묻히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사라졌죠. 그렇다 보니 저는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동료 직원들은 절 점점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안 좋았고 자꾸 왕따를 시키니까 밤샘 근무를 더 이상 하기가 싫었죠. 그래서 3달쯤 하다가 주간 근무조로 다시 갔는데 그나마 일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하려고 공장을 나서는데
정문 앞에서 관리부장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전 저 사람이 누굴 기다리는 거지라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는데 관리부장은 저랑 할 말이 있다면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절 기다리셨다고요?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요, 회사는 별일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미영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 기다린 거예요. 개인적인 일이요? 뭔데요? 나는 여자한테 잘해주는 것도 모르고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 놈이에요. 그리고 가진 것도 쥐뿔없고요. 홀어머니 모시고 삽니다. 이런 제가 미영 씨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시집 오시겠어요? 싫으면 말고요. 세상에 이렇게 일방적이고 투박한 프러포즈가 어딨나요? 아마 이런 고백을 받으면 열의 아홉은 웃기고 있네 하면서 횡하니 가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정말 콩깍지까진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느껴졌고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일도 너무 힘들었고 친정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였죠. 상황도 그렇고 그 남자의 무심한 사랑 고백도 그렇고 전 무슨 마음이었는지 당신한테 시집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속전속결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고 전 그러겠다고 했죠. 홀어머니라는 말을 들어서인지 당연히 모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정말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말수도 없으시고 부지런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본인 일은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항상 본인 스스로 해결하시는 분이라 남편은 어머니를 엄청 존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 가까이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는데 남편이 그만두라고 해도 늙은이가 집에서 놀면 뭐 하냐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장에서 생선을 파신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의 동생들은 달랐죠. 남편은 아래로 남동생 2명이 있었는데 사는 수준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둘째 동생은 부잣집 대릴사위로 장가가 장인 비서 노릇을 하고 있었고 막내는 부부가 의사인데 둘 다 공부머리는 타고나서 집안에 큰 도움 없이 스스로 의사가 된 케이스라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런데 전 둘째랑 막내 내외를 보면 솔직히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시댁에 오는 꼴을 보니 상종하기 싫더라고요. 삼형제가 모이는 날은 1년에 딱 한 번 아버님 제사 때고 둘째는 마누라 눈치 보며 집에 가야 하기 바빴고 막내 내외는 늘 어머니한테 없는 집에서 태어나 의사 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면서 의사도 그레이드가 있다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사 때 술을 한잔 하면 그렇게 어머님과 남편에게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날 도와주지 못하냐고 만날 듣기 싫은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찬 건 자기들 만날 힘들다며 징징거리면서 1년에 꼭 한 번씩 저희한테 애들 맡기고 놀러 다니기 바빴죠. 그리고 자기들은 밥할 시간도 없다고 반찬 없으면 시댁 냉장고 뒤져서 싹 다 가져가고는 잘 먹겠다는 말도 안 하는 싹퉁바가지들이었습니다. 전 결혼하고 시어머니처럼 아들 셋을 낳았는데 둘째 내외랑 막내 내외를 보면서 절대 저렇게 교육 안 시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애 셋을 낳으니 돈 들어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공사 현장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을 했는데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전국을 돌며 일을 했고 늘 먼지투성이인 채로 집에 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둘째랑 막내랑 같은 형제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하지만 그건 남편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시장에 나가 생선 장사를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대학을 포기하고 일터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생들도 이런 사실을 다 알았는데 고마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더더 해달라는 요구사항만 늘어났죠. 엄마는 의사 될 거 자랑스럽지도 않아. 어떻게 한 번을 날더러 잘했다는 말을 안 해. 술 취했으면 그냥 가. 취했으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야.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이랬을까? 너희들 대학 갈 때 등록금 다 해줬잖아. 그럼 니들만 잘 살면 돼.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 그만해. 엄마
엄마가 말해봐. 엄마는 숨겨둔 땅도 없어? 돈도 없어? 나 진짜 요즘 힘들어. 병원장이 얼마나 우리 부부를 개무시하는지. 나만 국산차 타고 다닌다고. 내 병원 차리면 이런 멸시도 안 받을 건데 집구석이 이러니까 내가 의사 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이 늙은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해서 마음이 풀리면 얼마든지 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애미야, 다 치웠지? 아, 이제 들어가자. 다들 내일 일하러 가야 하는데 모두 들어가거라. 이 자식아, 엄마가 돈이 어딨어? 아, 너는 좀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아, 둘째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혹시나. 아이씨, 나도 대릴 사위로 갈걸. 야, 너 지금 뭘 했어? 대릴 사위?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가. 그럼 가라고. 아이, 넌 또 왜 그걸 굳이 그대로 받아들이냐. 아유, 취한다. 나도 이제 갈란다. 서방님, 제가 다른 건 안 바라는데요. 제삿날 오셔서 어머니한테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 여기 삼형제 다 어머님은 똑같이 대하는 분이에요. 서방님이 이러고 가시면 어머님 며칠간 신경 쓰이셔서 밥도 잘 안 잡수신다고요. 제발 어머니 걱정 좀 하세요. 네? 형수, 내가 엄마 모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형수가 좀 알아서 해요. 왜 그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해요. 노인나가 며칠 그러고 말면 그만이지. 나 아버지 제사도 없는 시간 쪼개서 오는 거예요. 제발 상황 파악 좀 하고 말해요. 알겠어요? 특히 막내는 손이 형수한테도 싸가지 없이 지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라 진짜 한 번씩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밉상이었어요. 둘째랑 막내가 시댁에 왔다 가는 날이면 어머님 얼굴엔 늘 먹구름이 끼어 있을 정도로 마음이 안 돼 보이셨죠. 저희 부부는 별 보며 출근하고 달 보며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래서 애들이 학교는 잘 다니는지 신경도 못 썼습니다. 애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들끼리 밥 차려 먹고 스스로 공부하는 착한 아이들이었죠.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걸 아는지 삼형제 다 엇나가지도 않았고 늘 엄마 아빠와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는 그날도 집안 곳곳을 돌며 공사 현장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인부 한 명이 크게 사고가 나서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죠. 돌아가는 길 오늘 허탕 쳤다는 생각에 남편이랑 저는 말도 없이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어찌나 비가 많이 오던지 하늘에 구멍이 났나 할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죠. 웬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엄마 오늘도 시장 나가셨을 텐데 걱정이네. 당신은 어머님 걱정, 나는 우리 애들이 걱정이네. 학교에 우산을 가져갔는지 혹시 비 맞고 집에 오는 건 아닌지. 사내 애들이야 비 좀 맞아도 돼. 당신은 형제들이랑 그렇게 컸어? 아유, 난 상상이 안 가. 둘째랑 막내 서방님 보면 진짜 같은 형제가 맞나 의심이 든다고. 걔들도 어릴 땐 안 그랬어. 크면서 고생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아이고, 그래도 형제라고 편드는 것 좀 봐. 아유, 이래서 언제 집에 가지? 하여튼 자기 불리하면 딴소리야. 솔직히 저도 어머님이 날씨가 안 좋을 때 시장 나가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었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고집이 있으셔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안 빠지고 시장을 나가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폭우를 뚫고 집에 겨우 도착했는데 집에 오니 학교 갔다 올 시간인데 애들이 집에 없었고 어머님 생선 바구니가 마당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전 좀 이상해서 시장에 갔더니 어머님이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안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딜 가신 건지 애들은 또 어디 있는지 비 오는 날 동네 이곳저곳을 살피고 다녔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왜 이제 왔냐면서 울고 계셨죠. 아이고, 왜 이제 와서? 왜요? 저희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집에 안 계시는데. 지금 애들이 할머니 데리고 병원 갔어. 아침에 시장 나가다가 쓰러진 모양이더라고. 마당에 쓰러져 있는 걸 애들이 발견해서. 알고 보니 우리 막내 아들이 오전 수업을 마치고 와서 할머니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둘째 아들도 할머니가 걱정돼 병원으로 갔고 저희는 가장 늦게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병원에 가보니 어머님은 인공호흡기에 의지에 누워 계셨고 의식도 없었죠.
남편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의사에게 물었고, 의사는 평소 혈압이 있으셨는데 관리를 하지 않으셨고 아침에 갑자기 뇌출혈이 오는 바람에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늦게 발견한 탓에 손 쓸 틈이 없었고 깨어나면 온몸에 마비가 와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이런 상태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며 안타까워했죠. 남편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동생들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둘째와 막내 내외는 연락을 받고 한참 뒤에 왔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아니, 뭐 한 거야? 엄마 건강검진 안 받았어? 그런 건 형이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근데 저렇게 얼마나 계셔야 하는 거야? 그리고 누가 병간호 할 건데? 아까 들어보니까 대소변도 다 받아내야 한다던데 그걸 누가 하냐고. 니들은 신경 쓰지 마. 내가 할 거야. 여보, 그러면 우리도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의사 아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어머님 건강검진을 못 챙겼다고 서방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 건 서방님이 챙기셨어야죠. 그리고 병간호는 전부 다 일을 하니까 어머님한테 하루 종일 얽매여 있긴 어렵고 둘째 서방님은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막내 서방님 병원으로 어머님 모시고 둘째 서방님이 자주 들여다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제 말이 틀린가요? 아이, 형수, 생각이라는 걸 좀 하세요. 엄마가 우리 병원에 와 있으면 우리가 신경이 쓰여서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요? 다른 환자들도 봐야 하는데 엄마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나도 피해를 본다고요. 안 그래도 병원장이 나 싫어하는데 엄마 모시고 우리 병원 가는 건 혹 하나 더 달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형수가 엄마 모시기 싫어서 그러는 거 충분히 아는데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건 아니죠. 간병비 드릴 테니까 간병이 구해서 쓰세요 그럼. 아무튼 우리 병원은 절대 안 돼요. 뭐라고요? 신경 쓰인다고요? 아유, 기가 막혀서. 어머님 계시면 신경 쓰인다고 했는데 그럼 여태껏 어떻게 같이 어떻게 살았대요? 왜? 그때는 학교도 다녀야 하고 등록금도 필요하니까. 막내 서방님, 진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모시기 싫었으면 서방님이나 둘째 서방님처럼 처음부터 안 모셨어요. 근데 전 진심을 다해 모셨어요. 우리도 만날 먼지 덮어 써가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간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모시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들이 의사인데. 그만해. 전부 입 닫고. 내가 엄마 모실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여보, 우리가 어떻게 모셔요? 일은 우리 손가락 빨고 살 거예요. 당신 일하지 말고 엄마 모시고 나만 일 다니면 돼. 자, 정리됐으니까 다 가라. 남편이 어머님 병간호를 한다는 건 저한테 하라는 말이었죠. 평생 어머님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병간호까지 하다니요. 그리고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은 모든 걸 자기 맘대로 해버리니 진짜 밉더라고요.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내가 고생을 하든 말든 항상 그 잘난 형제들이 먼저잖아요. 몸도 못 가누시는 어머니를 나 혼자 어떻게 돌봐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이제껏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했고 군말 없이 시댁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나한테 또 짐을 지우다니. 정말 당신의 형제들이나 당신이나 다 똑같아요. 전부 내가 제일 만만하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엄마 모시기 싫어서 둘 다 혈안인데 걔들더러 엄마 떠맡으라고 해. 하기 싫다는 애들한테 하라고 말도 하기 싫고 더 이상 집이 시끄러운 게 싫다고. 그리고 당신만 고생해? 나도 힘들다고. 정말 이 집엔 제 편은 아무도 없었죠. 남편은 생활비도 지금 버는 것만큼 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할 뿐 저한테 모든 걸 맡겨버렸죠. 어머님은 병원에서 한 달 정도 계시다가 결국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병원에서도 그저 간병 정도만 할 수 있을 뿐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상태에선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어머님을 집에서 간병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랑 막내 서방님도 몇 개월 기저귀 값이라며 주더니 아예 연락도 안 하고 그 몇 푼 안 되는 돈마저 주다 말다 하더라고요. 가진 놈이 더 무섭다는 말이 딱이라니까요. 병원에서 보던 어머님과 집에 누워있는 어머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게다가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야 하는 상태셔서 정말 제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했죠. 병간호하면서 초반에는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쩌나 하면서 저도 열심히 간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루가 매일 반복되다 보니 저도 힘에 겨웠고 애들이 학교 가고 어머님과 둘이 있으면 어머님은 제가 잠시만 어머님 방에서 나와도 소리를 내면서 절 찾았어요. 정말 한시도 자기 옆에서 안 보이면 절 찾는데 진짜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죠. 어머님은 만날 침을 흘리면서 저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런 걸 볼 때면 불쌍하기도 했다가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신경질도 났죠. 어머님 아들들 찾으시지. 왜 자꾸 절 찾으세요? 네? 저도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없는 집에 시집 와서 한 번도 어머님 말씀 걸은 적도 없고 애들 아빠랑 먹고 살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일한 죄밖에 없어요. 애들한테 신경도 제대로 못 쓴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젠 저 좀 놔주세요. 둘째 아들이랑 막내 아들한테 가고 싶다고 말해보시라고요. 네? 제가 대답 없는 시어머니한테 한 번씩 이렇게 제 마음이 있는 말을 쏟아내면 시어머니는 절 멀뚱히 보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원망도 했다가 어머님 편찮으신데 코빼기도 안 비치는 동서들 욕도 했다가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남편 욕도 하다가 그렇게 매일 대답 없는 어머님을 향해 신세 한탄만 했습니다. 사실 어머님 건강하셨을 땐 어머님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엄한 분이셨는데 이렇게 누워 계시니 저도 제 할 말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했던 건 정말 가뭄에 콩날 정도로 아들들이 어머님 뵈러 찾아오면 아무 반응도 없고 그냥 천장만 바라보셨죠. 어머님, 아들들이 오늘 다 모이셨네요. 좋으시죠? 됐어요. 뭐하러 그런 걸 엄마한테 얘기해요. 어차피 대답도 못하는데. 그래도 아직 정신은 있으세요. 자꾸 말 걸어드려야 일어나시죠. 형수, 내가 의사예요. 그럴 일 없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형수 할 일 해요. 괜히 힘 빼지 말고. 야, 근데 엄마가 형수가 움직일 때마다 눈동자가 따라 움직여. 우리 얼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데. 엄마도 형수 없으면 안 되니까 본인 살 길을 찾는 거야, 형. 하여튼 우리 엄마 생활력은 짱이야, 짱. 야, 이놈들아. 엄마 다 듣고 있어. 더 자꾸 그딴 식으로 이야기할래? 자꾸 헛소리 할 거면 오지 마. 형, 나 의사야, 의사. 엄마가 아무리 우리가 말하는 게 들려도 이 인식이 안 된다고, 인식이.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말하는 줄 아나? 참네. 그렇든 말든 엄마가 앞에 계시잖아. 어떻게 너네들은 너네밖에 모르냐? 진짜 나이가 몇인데 언제 철들려고 하냐? 꼴 보기 싫으니까 다 가버려. 가라고. 솔직히 남편이 화가 날 만도 하죠. 인식을 하시든 안 하시든 어머님이 뻔히 보고 계신데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 보면 서방님들은 일단 소갈딱지가 없고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도 없고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 서방님들이 오실 때마다 아들들 왔으니 좋으시죠? 라고 묻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슬픈 눈으로 절 보셨어요. 마치 아들들이 온 걸 반갑지 않다는 말을 눈으로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누가 오면 그 누구와도 눈도 안 마주치고 제가 움직일 때마다 절 따라 눈동자가 움직인다고 애들이 말한 적 있는데 둘째 서방님도 그걸 똑같이 본 건지 신기해했죠. 사실 정말로 어머님은 제가 옆에 있으면 정말 저만 보고 계셨죠. 보지 말라고 해도 어머님 눈은 항상 절 향해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잘난 동서들하고 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공부도 다 마치지 못했죠. 집안에 돈이 있나 아버지가 계시나. 저 진짜 모자란 며느리인데 못하러 절 며느리로 맞으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애비가 그래도 저보다는 더 나은 사람 만날 수도 있었는데 저랑 만나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저 때문에 어머님 애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머님은 고개를 움직이는 것도 힘드셔서
뭐가 불편하거나 필요하면 소리를 내시지 고개를 흔들지는 않으셨는데 제가 한 번씩 절 스스로 자책할 때 어머님은 힘들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도 평생 고생만 하다가 병을 얻어서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시니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실까 그런 마음도 들었죠. 이렇게 전 어머님과 함께 8년을 함께 매일 똑같이 지냈습니다. 간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저도 어깨며 팔이며 성한 데가 없었죠. 힘이 빠진 분을 일으키고 움직이다 보니 정말 온몸에 땀이 뻘뻘 흘릴 정도로 힘을 써야 했는데 저도 자그마한 체형이라 어머님 몸을 일으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죠. 그때 제가 10kg 몸무게가 빠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님 저녁을 드리고 치우고 다시 방에 들어갔는데 식사한 지 30분도 안 돼서 어머님이 변을 크게 보신 겁니다. 그날따라 전 어깨가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끙끙거렸는데 어머님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저 괴롭히는 거죠? 네? 먹고 싸고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예요? 예? 저 이 어깨가 아파 죽겠다고요. 어머님이 어딜 가지를 못하게 하니까 병원도 못 가고 만날 파스만 붙여요. 이제는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여도 통증이 가시질 않는다고요. 정말 이러다 제가 먼저 저 세상 갈 판이에요. 제발 좀 적당히 하세요. 네? 아휴,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냐고 내가. 그날 전 마음에 있었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묵묵히 기저귀를 갈아드렸을 텐데 그날은 뭐 때문인지 화를 가라앉히기가 힘들었죠. 그렇게 어머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목욕도 시켜서 어머님을 눕혀드렸어요. 우리 어머님이 고생은 많이 하셨어도 피부가 고와서 깨끗하게 씻겨드리면 정말 부잣집 마나님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예뻤습니다. 어머님도 저처럼 먹고 살기 바빠서 거울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사신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죠. 전 그날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 방에서 잠들어 버렸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제가 늦잠을 자서 애들도 남편도 절 깨우지 않고 아침을 대충 차려 먹고 갔더라고요. 전 그날따라 햇살이 좋아서 어머님한테 기분 좋게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계속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보통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절 찾으시는데 그날은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었죠. 전 오랜만에 푹 주무시라고 하고 이불 정리를 하고 방을 나오는데 갑자기 제 뒷골이 서늘해지면서 어머님 방을 나서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무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어머님한테 가서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어머님은 눈을 뜨지 않으셨고 어머님 손을 잡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이렇게 오늘 날씨가 따뜻한데 어머님 손은 겨울이었습니다. 전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요. 저는 어머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줄도 모르고 어제 대소변 갈아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모진 말을 쏟아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팠죠. 저는 어머님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이 못난 며느리 벌을 주시라고 어머니를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부고를 서방님들과 남편에게 알렸고 저희는 장례를 준비했어요. 둘째와 막내 서방님 내외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니 그래도 자식이라고 어머님 영정사진을 보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날만은 절대 형제들끼리 안 좋은 모습 보이지 말자는 서로 간에 무언의 약속이 있었던지 서로를 다독여줬죠. 그런데 장례를 치룬 지 이틀째 되던 날 손님이 많이 없는 시간이었는데 막내 서방님이 어딜 갔다 왔는지 얼굴에 화가 이만큼 차서 들어오더라고요. 형, 그거 알았어? 엄마가 은행에 대출이란 대출을 몽땅 끌어다 쓴 거. 지금 병원에 잠깐 갔다 왔는데 나한테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더라고. 엄마 대출금 갚으라고. 우리 엄마 이렇게 뒤통수 치고 하늘 갔네. 와, 진짜. 이게 열받아. 야, 그거 진짜야? 엄마가 대출을 받았다고? 그거 진짜 우리가 갚아야 해?
아, 그래, 둘째 형. 우리나라 법이 그래. 돌아가시면 재산도 자식한테 주지만 빚도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아, 왜 말을 안 해가지고 엄마가 싼 똥을 우리가 치워야 하냐고. 전서방님 말을 듣자마자 흘렸던 눈물이 멈춰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전 어머님 영정사진을 보면서 정말로 서방님 말이 사실이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물었죠. 그러면 뭐 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요.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갚아야 하면 갚아야지 하면서 어머님 장례 끝나고 같이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서방님들은 펄펄 뛰며 자신들은 어머님 빚과 상관없다고 말했죠. 엄마 빚을 같이 생각하자고? 형, 난 빼줘. 난 엄마한테 돈 한 푼 받은 거 없고 내 스스로 살았어. 아, 형은 그래도 엄마 돌아가시면서 그 집이라도 있잖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형이 알아서 해. 아, 맞아. 엄마는 형만 예뻐라 했지. 우리는 늘 찬밥이었다고. 내가 어릴 때 엄마한테 얼마나 딸처럼 곰살 맞게 굴었는데 엄마는 그래도 저리 가라면서 싫다 하셨어. 그냥 형이 고생하는 것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나도 빼줘. 나도 엄마 빚과는 상관이 없어. 엄마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엄마가 너네를 나랑 차별했다고. 이 자식들아. 그게 지금 돌아가신 엄마 앞에서 할 소리야? 어? 너 누가 의대 보내줬냐? 그리고 너 제수씨 다이아 반지는 해줘야 한다고 엄마한테 졸라서 엄마는 평생 구경도 못한 반지 해준 거 기억 안 나? 됐다 됐어. 나는 원래 너희들한테 기대도 없었고 엄마 돌아가시면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될 걸 짐작했어. 그러니까 화 돋우지 말고 입 다물고 자식이라면 엄마 장례 마칠 때까지 문제 일으키지 마. 나 2번 이야기 안 하는 거 알지? 제발 조용히 고생하신 엄마 하늘에서 편히 계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자고. 제발. 전 남편의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8년 넘게 병간호 했는데 이젠 빚더미에 앉다니요.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만 이런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둘째랑 막내는 절대 빚 갚을 생각 안 할 거고 그 빚은 온전히 저희가 갚아야 하는데 우리 애들 등록금도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힘들게 번 돈 빚잔치로 날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의 장례식장 분위기는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했죠.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거고 앞으로 남은 빚을 어찌해야 하나 전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전 그렇게 슬픔과 걱정이 한꺼번에 찾아오니 너무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은 나에게만 찾아오는 건지 하늘도 원망했어요. 그런데 늦은 밤 남편이 제게 다가와 담요를 덮어주며 국과 밥을 가져와 한 술이라도 뜨라고 제게 말했죠. 내가 미안해. 다 내 탓이다. 당신한테 모든 짐을 지우긴 나도 정말 싫어. 하지만 약속할게. 당신 힘들게 안 하게 할 거야. 내가 힘든 건 견딜 수 있지만 당신이 힘든 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힘내고 밥이라도 한 술 떠. 이제껏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응?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진심으로 말한 적은 처음이었고 전 프러포즈를 받았던 그날처럼 남편의 우직하고 정직한 모습에 홀딱 또 넘어가 어머니 빚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힘없이 집으로 왔는데 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정신이 없어서 대문도 제대로 안 잠그고 나갔나 해서 문을 열었더니 정장을 말끔히 입은 중년 남자가 마당 마루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 있냐고 물었고 그 중년 남자는 어머님 성함을 말하며 어머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게 명함을 줬죠. 그 명함에는 막내 서방님이 말했던 그 은행, 어머님이 대출을 끌어다 쓴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남자는 그 은행의 은행 지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시어머니 돈 문제로 찾아왔다고 하면서 잠시 저더러 은행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 올 것이 왔구나 했습니다. 근데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직 계획도 없는데 어쩌나 했죠. 일단 어머님이 도대체 얼마나 빚을 졌는지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따라갔습니다. 은행에 도착하니 지점장은 VIP 방으로 절 데리고 가더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전 빚쟁이랑 왜 이렇게 좋은 데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죠.
지점장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가슴이 너무 떨려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돈이라고 하던데 금액을 알고 나면 전 진짜 까무러칠 것 같았죠. 얼마나 빚이 많으면 서방님 병원까지 전화를 해 빚을 갚으라고 했을까요? 전 진짜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어머님께 도대체 뭐 때문에 빚을 지셨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사시면서 본인한테는 돈 한 푼 안 쓰시고 솔직히 생선을 파셔서 얼마나 버는지도 저흰 몰랐어요. 만날 작은 생선 바구니 들고 시장만 나가시는 것만 알지 어머님이 뭘 하시는지 자식들은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생선 팔아서 그냥 어머님 용돈벌이나 하시겠지라고 생각도 했었고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이, 여기 이거 양점자 씨가 며느님께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열쇠 같은데. 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진짜 알고 싶은 건 어머님이 왜 은행에서 대출을 끌어다 쓰셔서 빚을 지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왔어요. 금액을 알아야 저희도 어떻게 갚을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그 이야기보단 그 열쇠가 필요한 곳으로 가시죠. 그러면 다 알게 되실 겁니다. 나는 지금 빚 때문에 앞길이 막막한데 저 남자는 남의 일이라고 편안하게 웃으면서 자꾸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니까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돈부터 이야기하라고 좀 화를 냈는데 그 남자는 제 이야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따라오면 다 알게 된다면서 절 데리고 열쇠가 필요한 그곳으로 갔죠. 전 은행 깊숙이 들어갔고 문을 세 개를 열고 어떤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부잣집 사람들이 현금이나 부동산 서류 등과 같이 중요한 것들을 맡긴다고 지점장은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열쇠를 주며 번호를 이야기하더니 그 금고를 열라고 하더라고요. 전 뭔가 싶어서 알려준 번호로 가서 열쇠를 넣고 작은 금고를 열었는데 거기엔 유언장으로 보이는 서류와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수표가 한 가득 있었습니다. 전 이게 뭔가 해서 지점장에게 물어봤고 시어머니가 만약 돌아가시면 맏며느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유언장이 아니었고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글도 모르시는 어머니가 꾹꾹 눌러 쓴 글씨를 보니 전 눈물이 펑펑 났죠. 그리고 거기엔 투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고맙다. 이거 다 네 거다. 학교 꼭 가거라. 시애미가. 라고 짧게 적혀 있었는데 전 그걸 보고 그 편지를 제 가슴에 품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온몸이 떨리도록 어머님을 부르며 울었어요. 짧은 편지지만 절 생각하는 마음이 그 짧은 문장에 다 담겨 있었죠. 친정엄마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편지인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런 편지를 받다니 전 진짜 우리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된 게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금고 안에는 또 열쇠가 있었는데 그건 금고가 어머님 방에 있는 다락방에 있는 금고 열쇠라면서 지점장을 알려줬죠. 전 편지와 어머님이 남기신 선물을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제일 먼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너무 놀라서 어머님 편지를 보고 또 보더니 소리내어 울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마음이 어땠는지 전 약간은 짐작할 수 있었죠. 저에 대한 사랑은 남편에 대한 사랑과 같다고 생각하니 어머님이 표현은 안 하셨지만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알게 됐죠.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며 남기신 어머니의 선물은 정말 저희에겐 기적 같았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대로 어머님 다락방에 있는 낡은 금고를 여니 거기엔 금두꺼비와 현금 다발이 한 가득 있었죠. 저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다락방에서 뭐 하냐면서 올라왔고 아이들도 할머니가 남기신 선물을 같이 받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남긴 다이아 반지는 남편이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다른 며느리는 반지 다 해줬는데 큰 며느리만 못 해줬다면서 늘 마음에 걸려 하셨어. 아끼고 아끼다가 당신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쓰러지는 바람에 이렇게 엄마 돌아가시고 받게 됐네. 엄마는 생전에 항상 나한테 말씀하셨어. 당신한테 잘하라고. 그런데 당신도 내 성격 알잖아. 내가 그런 표현 잘 못하는 거.
그래서 꼭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반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건 모두 당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써. 당신은 그럴 자격 충분히 있어. 남편이 살다가 그렇게 부드럽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죠. 아이들은 아빠가 엄마에게 반지를 끼워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 그렇게 다락방에서 다시 프러포즈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 의문이 가시질 않았죠. 그럼 은행에서 말한 빚은 도대체 뭔지 하고 말이죠. 다음 날 전 지점장님께 인사도 드릴 겸 은행을 찾아갔고 지점장님은 제가 궁금해하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양점자 씨는 저희 은행의 오래된 고객이세요. 저도 그때 말단 직원이었는데 지점장이 됐으니 세월이 오래되긴 했죠. 생선 파시는 것도 알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은행에 찾아오셔서 번 돈을 다 저축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죠. 그리고 우리 은행 직원들에게도 은행에 오실 때마다 간식을 늘 챙겨오셔서 저희들과도 아주 사이가 좋았답니다. 저는 양점자 씨가 저희 은행을 찾아주시고 이렇게 직원들도 챙겨주셔서 목돈이 모이면 좋은 상품을 추천드렸고 돈을 좀 불려드렸어요. 그렇게 금융 설계를 좀 해드렸고 워낙에 똑똑하신 분이라 계산은 빠르셔서 재테크도 잘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만약 글자를 아시는 분이셨으면 더 큰 돈을 만드셨을 분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며느님에게만 금고 열쇠를 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다른 자녀분들이 언젠간 아시게 될 텐데 라고 했는데 그거는 큰 며느님이 현명하셔서 알아서 잘 아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양점자 씨는 정말로 큰 며느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며느님한테만 주겠다고 하시니 말이죠. 어머님은 삼형제가 혹시나 어머님 돈 문제로 싸움이 날까 걱정을 하셨고 다 같은 자식이라도 어머님이 보셨을 때 어머님이 남기신 이 돈을 잘 쓰는 자식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 거였죠. 정말 어머님다운 선택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샜는지 며칠 후 둘째랑 막내 내외가 집에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시어머니 금고랑 유서인지 편지인지 그게 어딨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형님, 우리 막내랑 형님 첫째 같은 학교인 거 몰라요? 첫째가 우리 애한테 엄청 자랑했다던데 금고에 돈이랑 금이랑 다 큰엄마 거라고. 애들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머님 금고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해요, 빨리. 어머님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어. 근데 돈 찾으러 왔다고? 둘째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말 길게 할 거 없고 김변 금고에 있는 거 우리 삼형제가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거 맞죠? 네,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먼저 그 금고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못 보여줘. 그 금고 동서들이랑 서방님들은 볼 자격 없어. 형님, 혼자만 알고 계시다고 이게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아무리 형님 거라고 편지인지 유언장인지 남겨뒀더라도 유류분 청구 소송 할 수 있다고 방금 들었잖아요. 하긴 법에 대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법적으로 싸우지 말고 똑같이 나눠 갖자고요. 똑같이. 그게 좋지 않아요? 그게 맞지. 노인네가 언제 그렇게 돈을 모았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내가 병원장한테 개무시당하는 거 뻔히 알면서 돈 있으면 병원 차리라고 시원하게 돈 좀 보태주면 얼마나 좋았어. 엄마는 그냥 우리가 싫었던 거야. 아이씨, 이럴 거면 나도 눈 딱 감고 엄마 병 가도 나을걸. 지금 뭘 했어? 너 지금 뭐라고 짓거렸냐고? 형수,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형수 돌았어?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 봤지? 아이씨, 돈 좀 생기니까 이제 막 나가네. 니들이 어머니 계실 때 그리고 하늘 가셨을 때 진심으로 어머니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만날 어머님 등골 빼먹을 짓이나 했지.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린 적 있냐고. 빚졌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얼씬도 안 하더니 돈 냄새 맡고 기어들어오는 꼴이 정말. 니들 말대로 고학력자가 이렇게 수준 이하로 놀아야겠니?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전 장독대에 있던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떠와서 그것들한테 뿌렸고 어머님 생선 바구니를 들고 와 냅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생선 바구니에는 애들이 마당에서 설거지하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말린다고 넣어두었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동서들과 서방님한테 뿌렸죠. 동서들은 냄새 난다고 난리를 치고 서방님들은 날 더러 돈 생기더니 정신 나갔다면서 절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형, 저 여자 완전 돌았어. 아니, 저런 여자가 우리 집 맏며느리라고? 그리고 엄마가 남긴 돈을 자기 혼자 꿀꺽 하는 건 난 절대 못 봐. 그래, 우리 엄마가 형수의 진짜 모습을 봐야 했는데 진짜 하늘에 계신 엄마가 불쌍하다 불쌍해. 형, 요즘 이혼하는 거 흠도 아니야. 이혼하고 엄마가 남긴 돈 어차피 법적으로 해결하면 끝이야. 유류분 청구 소송 내 친구들 다 동원해서 아주 확실하게 처리할 거고. 그리고 형수. 아니다. 이제 형수도 아니지. 이것도 엄연히 폭행이니까 고소할 거고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겁니다. 알겠어요? 이 자식이 정신 나간 건 너희들이야. 네 형수가 아니라 어디 감히 형수한테. 남편은 막내 서방님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막내 서방님은 남편이 날리는 강펀치에 그대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전 처음 봤죠. 그리고는 정신 차릴 때까지 맞아야 한다면서 서방님을 끌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데 서방님은 쌍코피가 터져서 알겠으니까 제발 그만 때리라고 울며 불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서방님이 그러는 것도 처음 봤죠. 하지만 그냥 물러설 서방님들이 아니었죠. 서방님들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는 게 맞다며 또 마음을 바꿔 저희한테 협박을 했고 전 이것들을 그냥 둬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주 박살을 내줘야겠다 생각했죠. 둘째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장인이었는데 전 그 장인을 찾아가 당신 사위가 이런 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걸 다 까발렸어요. 뭐? 사부인을 정말 우리 사위가 그렇게 대했단 말입니까? 네, 저도 이런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다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길 바라는 것 같았고 병간호는 아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어머님이 남기신 돈도 다 찾아갈 거라는데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설마 우리 애도 김서방이랑 같이 거들었습니까? 시어머니 간병 못하고 돈 내놓으라고? 네, 이것들을 그냥. 사돈 어른은 집안도 안 보고 오직 착하고 바른 사람 같아서 둘째 서방님을 자기 딸이랑 결혼시켰는데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줄은 몰랐다면서 둘째 서방님을 당장 쫓아냈고 동서도 딸 하나라서 오냐오냐 키웠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돌아다닌 것에 화가 나 동서도 같이 내쫓아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돈 어른 재산만 믿고 살았던 둘째 내외는 완전히 개털이 됐고 동서는 둘째 서방님한테 너 때문에 나도 쫓겨났다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내 서방님은 제가 무시당할 때마다 생각했던 건데 그걸 그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전 막내 내외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갔고 문 앞에서 시위를 했죠. 여러분, 환자를 생각하고 환자를 위하겠다는 의사가 자기 부모를 버리고 돌아가시자마자 부모 돈을 차지하려는 파렴치한이 여기 이 병원에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환자를 다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병원 관계자분들, 이 병원이 진정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의료진들이 있는 착한 병원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파렴치한들을 당장 내쫓고 병원이 가졌던 고귀한 가치를 지키십시오. 누군지 말 안 해도 막내 내외는 왜 이러냐며 달려나왔고 사람들은 파렴치한이 누군지 바로 알게 됐죠. 미쳤어요? 나 망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 날 고소한다며 이왕 고소당하는 거 하나 더 당해보지 뭐. 나 돈 많어. 실력 있는 변호사 사서 너랑 싸우는 것도 꽤 재밌겠더라고. 그래서 온 거야. 그리고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네가 좀 싸가지가 없었냐? 벌써 했었어야 했는데 좀 늦었지만 하고 나니 마음은 후련하다. 사람은 마음을 감추고 사는 게 진짜 어려워. 그러면 화병 생기더라고. 근데 넌 화병은 없겠다.
평생 아래 위 할 거 없이 싸가지 없이 네 할 말 다 하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제가 이것들을 제대로 홍군형을 내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취하할 테니 제발 자기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사정사정해서 전 거기까지만 하고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난리가 난 시어머니 빚의 정체를 은행 지점장이 나중에야 말을 해주더라고요. 살아생전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본인의 재산을 자식들이 알게 되면 형제끼리 싸움이 날까봐 은행 지점장에게 돈 이야기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그걸 감추려다 어머니의 어마어마한 유산은 빚이 되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비밀 유지를 위해 은행 지점장은 직원들에게도 저 할머니가 너무 빚이 많아서 우리 은행에서도 감당이 안 된다며 이상한 소문을 흘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둘째 막내 서방님 내외를 어머님 대신 홍은영을 내주었죠. 그 후론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어머니 금고에 대해 일절 묻지도 않았죠. 남편은 사실 어머님의 돈에 대해 약간은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묻지도 않았고 언젠간 말해주시겠지라고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어머님에게도 감동했지만 남편에게도 너무 감사했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확실한 내 편이 돼줬고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동생들과도 인연을 끊고 오직 가족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평화를 찾았지만 둘째 서방님과 막내 서방님의 전쟁은 계속됐죠. 둘째 서방님은 결국 이혼 소송을 당했고 결혼하고 나서 자기 힘으로 돈 한 푼 벌어본 적이 없고 장인한테 빌부터 살아서 진짜 맨몸으로 쫓겨난 거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막내 내외는 병원에서 쫓겨날 지경이 되자 둘째 막내 서방님은 모두 네 탓이라며 치고받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은 개싸움이 났고 서로 폭행죄로 고소를 해 아직도 그걸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둘째 서방님은 이혼을 당해 혼자 막노동을 하며 살고 있고 막내 서방님은 아픈 엄마를 자기 병원에 모시지도 않고 팽개쳤다는 소문이 나서 개원을 해도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하네요. 당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큰 빚을 지고 떠났다는 말에 장례식에 찾아오신 분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했고 조의금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도 못 전했죠. 그런데 저희는 어머님을 찾아오신 분들이 남긴 메모와 오신 분들의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어려운 분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해오셨고 그분들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전국에서 모두 달려와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 많이 슬퍼하셨다고 했어요. 양점자 할머니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여기 있는 아이들 공부시켜야 한다며 책도 많이 사주시고 애들이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에 데려가라고 아이들을 챙기라고 하셨어요. 정말 마음도 따뜻하신 분이셨는데 아이고 그렇게 가셔서 너무 안타까워요. 참 그리고 첫째 며느님 자랑도 많이 하셨어요. 언젠가는 며느님 손잡고 같이 봉사하고 싶다고 말까지 하셨는데 제일 착한 며느리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 어머님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저를 많이 아끼셨다는 것과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깨달았죠. 아이들도 할머니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하며 할머니가 더 그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은 작은 아버지들을 보면서 절대 의사는 안 되겠다고 노래를 했고 지금은 셋 다 공무원 공부를 해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며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까지 들어갔어요. 어머님이 생전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베푸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사회복지과에 들어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센터를 만들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라는 광고 노래 들어보신 적 있죠? 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이 노래처럼 서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사랑이 어머님 사랑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요. 전 매일매일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살지만 어머님이 만약 지금 계셨다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며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나보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도 성장할 테니 꼭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며 어울려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